안녕하세요. 강남구 학부모님들,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주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진료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1년 연수를 올해 가게 되어서 지금 국내 네이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신과 치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강남구에서 건강 콘서트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좀 오늘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 지금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또 기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중고등학생 어머님들은 특히 우리 강남구 어머님들인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학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지금 후끈후끈 할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학업 성취에 대한 것 중에서 특히 많이 얘기가 되지 않는 감정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머님 유명하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시죠? 이분이 여러 가지로 세계를 위해서 뭐 빈곤 극복이나 경제적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한참 캠페인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에 최근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K멘탈 빨간불 도움받을 용기 내야 이래서 현재 추락하는 출산율, 치솟는 20대 자살률, 10대 우울증의 가파른 증가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슈를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옆에 보시면 한국 교육 시스템 사회 체제는 결과 데이터로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 학업 성취도도 뛰어나고 열심히 훈련받은 우리 아이돌들이 K-팝으로 전 세계 K-컬처를 전파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이 됐고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이런 결심 때문에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또 자살률 데이터를 보고 나면 전 세계에서는 사실은 경악을 하면서 K멘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그 정도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특별히 감정 부분 이야기를 달고 나온 것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학습에서 어머님들께서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랑 발달 수준,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인지 능력, 지능, 작업 기억, 주의력, 기억력 같은 것들, 그리고 자기 조절 및 관리 능력, 심리적 환경으로는 학교, 가정, 또래 집단, 또 많이들 신경 쓰시는 어떤 강사가 가르쳐야 되나 가르치는 사람 특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감정 조절 능력이나 동기에 대한 관심은 실제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인지 능력인 경우는 뭐 어머님들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고 하지만 학업 양이 늘어나고 학업 스트레스가 본격화되는 중고등학교에 가면 동기, 자신감, 열정, 끈기, 좌절에도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집념 이런 비인지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앙일보의 헬로우 페어런츠라는 컬럼이 있는데요. 제가 2023년에 공부력 진단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목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 변했다. 대치동 엄마의 결정적 실수.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쪽 학군 지역 아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한테 요 글을 좀 부탁하는 그런 게 들어왔었고 이게 이제 작년에 컬럼 탑 3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어머님들이 열심히 학습을 시키면서도 혹시나 학습하는 과정 중에 내 아이의 마음이 다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컬럼에서 사례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는데 명문 자사고에 다니니까 입시 결과도 중학교 열심히 한 결과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짜준 스케줄대로 학원도 성실히 다니고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학업 성취를 본격적으로 실현시켜야 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1학년 중간고사를 치른 후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관리가 더 철저한 학원으로 막 이렇게 바꾸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꿔도 이 학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말 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평소보다 더 공부를 안 하고 도리어 휴대전화랑 게임에 빠져드니까 엄마가 얼마나 조바심이 나셨겠어요. 그래서 나무라시는 엄마한테 또 심하게 짜증과 화를 내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사실은 고등학생 받을 때 가장 자주 보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어머님은 뭐를 놓치셨을까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교육 로드맵 짜고 가장 좋은 학원으로 가서 선행학습 착착 밟아 나가고, 그래서 명문자사고도 합격을 시키고, 그래서 학습관리 매니저로서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성공하신 어머님인데, 그런데 이제 놓치신 부분은 바로 아이의 공부 감정을 다치게 하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는 엄마 말을 들으니까 아이 성적에 높은 기대를 갖고 실패를 다그치다 보니까 아이는 공부랑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 낮은 자존감, 또 대학을 좋은 데 가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는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랑 관련된 감정이 다친 아이들은 가장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될 입시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학업에서 더 멀어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는 경우를 제가 너무너무 진료실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학습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이유, 사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감정의 중요성은 특별히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시험이라는 실전에서 자기 실력을 실수 없이 발휘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학업을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해나가려면 공부에 대한 좌절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감정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행해진 학습 관련 연구에서도요, 학생의 감정 조절 능력은 공부를 잘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그리고 공부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관리하에 공부를 곧잘 하다가도 중고등학교에 가서 포기하고 학업에 담까지 쌓고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정서가 많이 발달하는 사춘기 시기를 거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학업을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교육학자인 페크룬이라는 사람이 학습 감정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아카데믹 이모션이요 얘기를 하는데, 좀 생소한 용어기는 한데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좀 리얼하게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습은 보통 인지 쪽에만 치우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훑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나 많은 감정을 겪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취 감정인데, 이것은 학습 활동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성공적으로 잘 하다 보면 배움에서 느끼는 재미, 성취 경험에서 생기는 희망, 본인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생기고요. 하지만 학업을 해나가다가 실패를 겪게 되면 불안, 수치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인식감정이라는 거는 인지적 과제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정인데요. 새로운 과제를 대할 때 느끼는 놀라움이나 호기심,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혼란감 느끼고 좌절하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 극복하고 노력 끝에 문제가 풀렸을 때 그 희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비전형적인 문제라든가 학업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식감정이 새롭고 일상적이지 않은 과제를 접할 때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또 주제 감정은 공부하는 내용이나 그 주제랑 연관된 감정으로서, 예를 들면 국어 공부할 때 소설 속 인물의 심리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생물 공부할 때 느껴지는 징그러움, 혐오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과목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회적 감정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또래들에게 느끼는 감정인데요. 다양한 감정이 오가죠. 어떤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공감해주기도 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하기도 하고 못하면 경멸하고,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질투가 있고 분노, 그리고 대인관계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감정을 학습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긍정, 부정으로 나눠보면요. 학습 관련 긍정 감정을 가진 경우는 활성화 감정이라 해서 즐거움, 희망, 기쁨, 또 어떨 때는 연애를 해서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그쪽으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을 안 해도 그건 긍정 감정이지만 공부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관련 긍정 감정은 대부분은 학생들의 집중력,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고 깊이 있는 학습 전략, 그러니까 재밌으면 아무래도 자세히 찾아보고 또 자기주도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긍정 감정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모랑 교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학습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노나 불안, 수치심 같은 것들은 대체로 학습에 대한 흥미랑 동기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가정 분위기에 따라서는 다음번에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생기는 혼란감도 어떤 학생에게는 포기하게 만들지만 어떤 학생한테는 이거 내가 한번 붙어봐야지 하는 도전감을 더 주기도 합니다. 또 좌절감, 지루함, 시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융통성 있는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켜서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단순 암기 같은 비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선택하거나 수동적으로만 따라가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좌절해서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경우지만 일부 학생들은 성격 발달 및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자해나 자살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저 같은 경우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의 중요한 감정 조절은 어떻게 발달을 하는 것일까요? 감정 조절 발달에는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신 그 전두엽 기능이 중요한데요. 감정 조절 능력도 또한 다른 모든 발달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나의 장래를 위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당장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충동 억제를 관장하는 전두엽 기능이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두엽은 청소년 시기에 급속도로 발달을 합니다. 그럼 왜 애들이 전두엽 기능이 발달을 하는데 저런 충동 억제가 안 되느냐? 하필이면 이 사춘기 시기에 감정 변화나 중독 행동과 관련된 뇌인 변형계 보상회로의 발달이 전두엽 발달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발달을 하긴 하나 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돼서 중2병이라고 불리는 정서적인 미숙함 혹은 또 중독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감정 조절 능력은 스트레스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어머님들도 왜 스트레스 받으면 버럭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필이면 사춘기인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업량도 많아지고 또 친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 면에서, 친구 관계 면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뇌발달 연구한 건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13세면 중1이잖아요. 저 그림에서 뇌의 앞쪽이 전두엽인데, 저기 그림에서는 성숙할수록 파랑으로 표시가 되고 성숙하지 않을수록 연두 가깝게 표시가 되는데, 중1 때도 아직은 전두엽이 굉장히 미숙하고요. 중3 때 되면 좀 여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숙하고, 17세면 중2나 고2나 고3입니다. 그래서 그때 돼야 좀, 특히 아들들인 경우는 한 고2쯤 돼서 정신이 드는 것 같다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전두엽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간적으로 뇌가 성숙할 그런 시기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거는 모든 어머님들의 로망이죠. 그걸 위해서는 학생이 내재 동기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즉 학습 동기가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요, 애들이 사실은 외제 동기로 공부를 합니다. 용돈, 장난감, 아니면 조금 더 추상적이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외제 동기 유효 기간은 길지 않아서 요즘 학생들인 경우는 한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사준다 이런 걸로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본인이 하는 일에 재미나 의미를 느껴서 스스로 열심히 하는 내재 동기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데요. 학업 난이도나 학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아유 잘했네 라는 성취를 맛볼 정도로 성취를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서 초등학교 때처럼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또 그 시기가 되면 자아 정체성, 독립심이 커지면서 인생이나 공부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묻고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 하고요.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님하고 소통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이슈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시고 아이들이 말을 안 하니까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면 무조건 또 요즘은 유행하는 관리형 학원에 넣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관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학습과 관련된 모든 부분, 예를 들면 스케줄 짜주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까지도 요즘은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뭐 인공지능까지 다 동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걸 챙겨주는 교육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맞을 수가 있지만 제대로 사춘기의 발달 단계를 거쳐나가는 어떤 독립심이나 자립심에 대해 고민하는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자율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 공부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떨어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이들이 이제 엄한 학원이나 이런 데 선생님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면서 바꿔달라고 해도 어머님들이 네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지 하고 전혀 아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자버리거나 수업을 듣지 않는 그런 악순환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좀 미숙해서 한심해 보이고 이런 면이 있어도 이 시기에는 왜 저렇게 고민을 하는지 어머님이 좀 귀를 여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공부에 대한 의미 부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내재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무 공부를 안 하면은 막 인생 망할 거다, 너 나중에 취업도 안 되고 뭐 결혼도 못 하고, 물론 요즘 애들 결혼하기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두려움이나 압박감, 공포를 조장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시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나 압박감 속에서는 자율성에 기반한 내재 동기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적 자체는 좀 초월하셔서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학생 시기에는 공부를, 또 직장인이라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성실성과 끈기가 키워진다면 나중에 성이 됐을 때 난관들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거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계속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요즘은 입시가 아래로 내려와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시거나 일반고를 가더라도 중학교 시기에 모든 선행학습을 마치시려는 그런 유인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최적의 시간에 효율을 추구하신다고 시행착오할 기회를 안 주시는데요. 아이들이 특히 중학교 시절에 스스로 공부량을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시행착오 거쳐서 내가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요 선을 넘어가면은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은 후에 공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라는 거는 사실은 자율성, 성취감에 대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주시는 거고요. 이런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조차도 공부 과정에서 의미랑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도 요즘 많습니다. 근데 또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꼭 공부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운동이나 예술, 기타 본인의 관심사를 꾸준히 해나가도록 도와주는 것도 자율성과 실행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됐던 하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잘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무언가를 잘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 감정관리, 대인관계, 회복탄력성, 집요함, 이런 심리적인 자원이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학업 성적으로만 승부하는 직업은 몇 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길러져야 성숙한 어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특히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 믿어주고 무조건 아이가 그냥 하는 대로만 봐주냐?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거는 학업 효능감, 즉 아이가 스스로 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시험을 망쳤다면 내가 망친 이유가 뭐지? 또 잘 봤다면 잘 본 이유가 뭐지? 이런 걸 원인을 알아내서 자신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런 학업 효능감이 높아져야 학습 동기도 높아지고 어려운 과제도 도전하는 과제 집착력이 강해져서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업 효능감을 키워주실 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과제 난이도 아예 맞춰주시는 겁니다. 과제 난이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를 들면은 너무 어려운 과제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실력은 낮은데 과제 난이도를 너무 높은 거를 주시면 아이는 불안이 올라가서 의욕을 잃고 포기하게 되고, 또 한편 실력이 높은 아이한테 수준을 못 맞추셔서 너무 쉬운 문제를 주게 되면 지루하고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를 관찰하시고 또 학원 강사랑 상의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아이 자존감 높인다고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높은 반 넣으시려고 막 새끼과외 붙이고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일단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전의식을 갖는지,
아니면 의욕을 잃는지 그 난이도를 파악하셔서 학습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공부 자신감이 향상되고 그래야 입시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감정지향적 조절이라 하면 말이 어렵지 감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안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아니면 집중이 안 되고 이럴 때 명상이나 이완 훈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신체적 증상, 불안 증상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나 생각을 조절하는 건데 감정을 유발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평가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고요. 또 능력지향 조절이라는 게 있어서 과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어도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 맞게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는 것도 사실은 감정 조절 능력의 일환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얘는 특목고 보내도 돼요? 아니면 탈대치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환경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것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욕구와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시고 적절한 도전의 수준과 과제 난이도 등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학업 성취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과 목표가 학습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이상적인 경우는 사실은 숙련 목표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주 교과서적인데 배우는 내용이나 과제 자체를 더 잘하게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과제 숙련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과거에 비교해서 현재의 수행 향상도 강조하는 개인적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내부에서 비교기 때문에 지금 얘가 절대적으로 미숙하다 해도 내가 그래도 한 달 전보다는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가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처음에 비해 발전하는 느낌을 주니까 지루함도 줄어들고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숙련 목표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수행 목표 즉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나의 수행의 우열을 평가하는 거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거 혹은 남보다 못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학업 성취 기준이 되고요. 다른 학생 수행과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경쟁적 분위기를 촉발시키고 경쟁에서 이긴 아주 일부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패했다는 느낌, 자신감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학생들한테는 잔인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협동 목표는 학생들의 협력을 통해서 집단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때는 이런 집단 기준을 잘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또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습 감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숙련 목표를 정해서 과제에 전보다 숙달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과제는 각 학생의 능력을 고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높은 성취에 대한 기대는 높은 수행 불안을 유발해서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가족이 학생들의 학습 감정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짐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부모는 학생들의 학습 감정과 성취 가치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인 경우는요, 부모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적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기준이 너무 높은 부모님을 만나서 잘 못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상실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학습에 부담과 두려움, 또 인정과 사랑을 잃을 거에 대한 부담까지 느끼면서 결국은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뭐 얼르고 윽박지르고 해서 부모가 학습에 직접 개입을 할 수 있지만요. 중학교 이후로는 학업의 난이도도 만만치 않고 또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 발달 단계의 특성상 아이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부모의 학습 개입은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감정적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멘토가 되어야만 아이들이 학습에서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어머님들 모델이 특히 저학년인 경우는 학원 스케줄, 숙제 관리에 치우친 학습 매니저 역할이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모 자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녀가 나중에 어려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특히 강남 8학군 지역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학생들 또 부모님들 모두들 다 성취 압박이 너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요, 또 아이들 모두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 노력, 자원을 투입하면서 부모, 학생이 전체적으로 다 번아웃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도 올해 그 안식년을 갔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막 번아웃에 빠지는 기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조차도 이런데 어린 학생들이 말로 해서 다 뭐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이 점점 증가하고 과한 기대를 하는 부모와의 소통이 부족해지고 정서적으로 단절돼 가고 있고요.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더욱 커져가는 이런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고 또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관리받지 않고 자라셔서 잘 모르셨을 텐데 저는 솔직히 저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원 다니고 해야 되는 환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싫거든요. 그냥 제 어렸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고등학교 때 가서 반짝 공부해도 자기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지치고 소진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성취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하도록 압박하지 말아주시고 아이들이 힘들다는 것을 많이 공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학생들이 가장 또래 관계에 민감해하고 힘들 때가 중고등학교 시기잖아요. 특히 중학생 시기요. 근데 또래들 사이의 성적 경쟁은 시험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자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성취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진료하는 지역이 워낙이나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다들 부러워하는 영재학교나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 학생들이 첫 학기에 특히 내신 잘 안 나오면 굉장히 현타에 빠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나 아니면 상위권 학교 학생들의 시험 불안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랑 교육 시스템의 특성이 학생들의 또래 관계와 학습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어린 나이에 미래의 직업 기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성취 수준별로 나눠서 분리시키도록 설계된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죠. 이런 시스템이 학업 스트레스 측면에서 학생들의 실패에 대한 좌절, 수치심, 미래와 관련된 불안, 희망 없음, 또래에 대한 지나친 경쟁의식, 질투 이런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행복감, 세계 제1의 자살률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학부모님들 성적 경쟁이 치열한 교육 환경에서 아이의 관계, 공감 능력, 의사표현 능력, 대인관계 능력 어려움은 없는지,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또래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집에서 잘 살펴보시고 또 집에서조차 윽박지르지 마시고 많이 이야기하시고 위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일반론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우는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집중력 및 학업 동기, 인지 속도가 떨어져서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또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고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의 우울증은 반드시 우울한 기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심한 감정 기복, 짜증, 분노, 비행이나 일탈 행동, 또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의 우울증의 특징이 기분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일이 있거나 친구들이 놀자고 부르면 나가서 신나게 놀기 때문에 부모님 눈에는 도저히 우울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셔서 후회하시는 부모님이 많고요. 또 이 시기에 불안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걱정이 많고 늘 긴장해 있는 아이, 또 사회불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수행평가 등 발표 상황이나 또래와 대화를 어려워하거나 그래서 학교를 잘 못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적절한 불안은 학업에 도움이 되지만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을 못하고 그런 학교 적응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지 않은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학교 못 간다고 무조건 학교 가라고 윽박지르고 막 강제로 막 쫓아내시고 이러시지 말고 이유가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게 요 정도 증상이 나오면 부모님께서 그냥 어떻게 집에서만 해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대국민 홍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학군 지역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시험 불안으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나 학원의 평가 문화는 등수나 백분위에 기반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 학습 동기가 저하됩니다.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하면 하나만 틀려도 뭐 2등급, 3등급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틀리면 잘한 건데 아이들은 열패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불안을 매우 조장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다 그러세요.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현실만 탓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라도 자녀에게 좀 학습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시고, 실패해도 괜찮다. 틀리는 거는 네가 못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아이가 학습을 부담스럽거나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쌓여야 고등학교에 가서 심각한 시험 불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벼운 시험 불안인 경우는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정서 향상, 명상, 기도, 또 제가 이건 자주 쓰는 방법인데 등수나 점수가 아닌 계획 달성 여부를 목표로 삼기. 예를 들면 올해는 명문대 진학을 하지 못해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후회는 하지 않겠다. 이런 목표를 주시면은 아무래도 결과에 집착하는 게 사라져서 시험 불안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평정심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수준의 시험 불안도 많아요. 특히 고3이나 N수생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시 특성상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험 불안을 완화하는 심리 치료 기법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 치료 효과도 좋은 편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업에 대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안전기지, 즉 시큐어 베이스가 아이들에게 돼주시는 겁니다. 안전기지라는 거는 소아정신과에서 특히 애착 관련 학파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요. 안전기지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도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패해서 상처를 입고 돌아와 휴식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아이는 실패를 했어도 이런 휴식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마음이 편해야 다시 도전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역경을 이겨내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부모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놀아준 확실한 애착 대상이 최소한 한 명이 있었다는 게 가장 공통되는 그런 파인딩입니다. 가족은 아이들의 성취에 대한 가치관과 학업 부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리실 때보다 요즘 애들 너무나 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랑 학원에서 돌아오면 또 숙제하라고 다그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만이라도 위안을 얻고 신체적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역할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쉬다가도 또 일어나서 숙제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부모가 내 편이라는 점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끈끈한 관계가 쌓여야 나중에 아이가 힘든 상황에 닥칠 때 부모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관계를 쌓아놓지 않으시고 갑자기 고2, 고3 가서 너는 진로를 뭐 할 거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다그치셔도 아이들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절대 부모에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걸쳐서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저금통에 저금을 많이 해놓으시라고, 많이 놀았던 기억, 그 다음에 같이 얘기했던 기억, 이런 거를 항상 저축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피드백, 특히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칭찬을 하실 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는 얘기죠. 결과보다는 노력과 과정을 강조하시고, 특히 소아청소년기는 특히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인정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모 교사의 피드백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하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인정해주지 않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좀 부모님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부족할지라도 웬만하면 칭찬을 해주시고, 그 칭찬은 시험 잘 봤네처럼 성적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와, 이렇게 네가 애를 쓰는구나 라고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칭찬받는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실패를 할지라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또한 또래 관계도 중요한 게요. 아이들은 친구와 사소한 갈등으로도 어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감정 조절에 실패해 공부를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어릴 때 또 부모님하고 많이 놀아본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또래 관계 문제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메인 강의고요. 그럼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 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릿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병원 오면 이제 항상 광고를 하는 건데, 네,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 자기조절 이런 걸 통해서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릿 진단 결과 공유 및 가이드에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를 파악하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VR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거치면서 저희가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최신 소프트웨어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불안을 조절한다든가, 안에서 벌추얼 기말고사를 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면접 대비 훈련,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어떻게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프로그램, 또 현명한 대화법이나 분노 조절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공부하는 뇌, 성장하는 마음이라는 책은 작년에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기획을 해서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학습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6장이 제가 쓴 부분인데, 감정 조절을 잘 하는 아이들이 이루는 성취라는 제목의 장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쓴 것을 읽어보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한국에서 공부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또 이런 교육제도로 인해 공부에 흥미를 잃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부모를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 입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은 좌절을 통해서 바쁘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문제점을 성찰하고 치유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학생과 부모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과 좌절을 나름대로 응원하며 잘 이겨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잘 견뎌낸 아이들은 성적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인내심, 감정관리, 집요함, 회복탄력성 등의 심리적인 자원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고 사랑을 주고 옆에 같이 있고 안심시키는 부모와 가족은 자녀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도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 인고와 희망이 섞여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공부를 통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사실은 단기간에 학업 성적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그런 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의 입시는 굉장히 길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가셔야 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그런 양육 방법을 들으시고 적용하신다면 입시의 끝에서는 성적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다 웃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